정말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년간 미국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이미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던 미국 전문가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하고 말았는데요. 급기야 한국을 방문하여 사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교통국 MTA 혁신기술부 선임연구원 마리에타 톰슨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단순히 열차 신호 시스템 개선을 연구하는 평범한 엔지니어였습니다. MTA에서 일하면서 늘 안전을 고민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측면에 국한된 것이었죠. 신호 체계를 개선하고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는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1904년 처음 개통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인 듯한 낡은 시설들을 매일 마주해야 했어요. 녹슨 철제 기둥과 낮은 천장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계단을 내려가야 하죠.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는 뉴욕의 지하철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제 주요 업무인 신호 시스템 개선도 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 해도 오래된 기반 시설과의 호환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죠. 그 결과 열차의 정시 운행률은 65%에 불과했어요. 덕분에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대응은 언제나 미온적이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느니 당장은 어렵다는 등의 핑계만 반복할 뿐이었죠. 수익성과 예산 문제가 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될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4년 1월의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하철 승강장을 휘감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14번가 유니온 스퀘어 역에서 출근길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MTA 혁신기술부 선임연구원으로서 15년째 같은 노선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날만큼은 주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승객들이 평소보다 더 많았고 모두들 발을 동동 구르며 서둘러 출근하려 했죠. 이날도 평소의 습관대로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신호체계 업그레이드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로 도입될 디지털 신호 시스템이 열차 간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가 지하철 역사를 뒤흔들었어요. 고개를 들자마자 제 눈앞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선로로 추락하는 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실수로 넘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어떤 남자가 그 여성 승객을 밀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승강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달아나려는 범인을 시민들이 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몸은 의지와 상관없이 말을 듣지 않았죠. 이런 끔찍한 순간을 직접 마주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생전 처음 겪는 일에 뇌가 정지된 것만 같았어요. 엔지니어로서 매일 안전을 연구하던 제가 정작 실제 위험 상황에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하철이 도착하기 전이었어요. 역무원들이 신속하게 전원을 차단한 뒤 구조에 나섰고 그 여성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광경은 지금도 제 악몽에 등장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사라 윌킨스였어요. 28살의 초등학교 교사였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2달간 혼수 상태에 빠졌고 전신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녀를 밀친 범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노숙자였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범죄였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저는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게 됐습니다. 일상에서 그 순간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고 밤마다 악몽에서 깨어나기 일쑤였죠. 그날 이후 지하철 승강장만 보면 온몸이 떨려왔어요. 사고를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에 대한 자책과 기술만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일상생활의 균열이 가고 수면 부족으로 지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죠. 맨해튼 중심가의 한 병원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제 증상을 설명하던 중
우연히 사고 피해자가 바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어 그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그날의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게다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에만 바라보던 그녀의 모습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하철을 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뒤에서 다가오는 것만 같아서 사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피해자 사라의 무너진 모습을 보니 저라도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와의 만남은 무력감에 빠져있던 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MTA의 모든 안전사고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됐죠. 지난 2년간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서브웨이 푸싱 사고는 무려 32건이나 되었어요. 그중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였어요. 시민들은 점점 더 불안에 떨며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고 일부는 아예 지하철 이용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안전 시스템을 개선할 방안을 찾는 일에 몰두했어요. 전 세계의 지하철 안전시설을 조사하고 각종 논문과 보고서를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한 한 기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바로 한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유럽의 선진국들도 아직 완벽하게 도입하지 못한 시스템을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모든 역사에 설치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었죠.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일부 역사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한 스크린도어를 한국이 어떻게 먼저 설치할 수 있었는지를요. 미국도 비용 때문에 꿈도 못 꾸는데 말이죠. 솔직히 처음에는 데이터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사례를 깊이 연구할수록 저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스크린도어 설치 이전 연간 37명에 달하던 사망자가 1명 미만으로 줄었다는 통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 현실을 생각하면 부러움 자체였어요. 더구나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철저한 검증을 거친 공식 데이터였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실행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도 않았던 한국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데이터와 자료들을 정리해 MTA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달간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자료였어요. 서울의 성공 사례와 기술적 세부사항, 비용 대비 효과 분석까지 빈틈없이 준비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비용에 민감한 이사회를 설득시키기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 후 10년간의 경제적 효과를 수치화한 분석 자료에는 가장 공을 들였죠. 하지만 이사회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PPT 자료를 띄우고 설명을 시작하자마자 재정 담당 이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기술이사는 팔짱을 낀 채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소 20억 달러라는 예산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그 돈이면 노후 차량을 전부 교체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고 100년이 넘은 역사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구체적인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반대는 그동안의 이사회 성향을 봤을 때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운영총괄 부사장의 반응이었어요. 뉴욕은 뉴욕이고 서울은 서울이라며 한국의 시스템을 깎아내리며 제 보고서를 일축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임원들은 동양의 작은 나라를 언급하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죠. 제가 준비한 데이터와 분석 자료는 아무도 제대로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쓰라린 패배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제 자신과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라의 모습이 떠올랐고 수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회 설득을 위한 돌파구를 고심하고 있을 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MTA 안전관리부 수석 부장 패트릭 브라운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평소 이사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어느 날 늦은 밤 그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톰슨 씨,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패트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5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겪은 사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그의 어머니는 지하철 사고로 두 다리를 크게 다치셨고 사고 이후로는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패트릭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분은 50년간 MTA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다 퇴직하신 제 어머니입니다. 평생 이 지하철을 위해 일하셨던 분이 이제는 지하철을 두려워하십니다.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는 충격적인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금이 무려 12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죠. 사고 배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이렇게나 많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20억 달러가 많다고요? 우리는 이미 그 이상을 사고 처리 비용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패트릭의 진심 어린 호소는 이 사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장 완고하게 반대하던 재정이사조차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한국 출장이 승인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사회 설득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패트릭과 함께 말이죠. 옆자리의 패트릭은 이미 한국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자료에 푹 빠져 있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마주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향하는 순간 패트릭과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뉴욕의 어두침침하고 좁은 승강장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밝은 조명과 깨끗한 바닥도 놀라웠는데 반듯하게 정렬된 스크린도어를 눈으로 확인했을 때에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천장을 가득 채운 LED 조명이 햇빛처럼 밝고 따뜻했고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은 방금 닦은 듯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철도와 승강장을 분리해주면서 일렬로 늘어서 있던 스크린도어였어요. 투명한 유리문이 승강장을 따라 시원하게 뻗어있는 모습은 마치 쇼핑센터의 통로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승강장 사이로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이었죠. 스크린도어의 LED 표시등이 부드럽게 깜빡이며 승객들의 주의를 환기했고 열차는 마치 자로 잰 듯 정확한 위치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냉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설계된 이중 구조의 출입문이 눈에 들어왔고 객실 바닥은 마치 호텔 로비처럼 깨끗했죠. 패트릭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향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지하철이라니 믿을 수 없군. 저도 말은 안 했지만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알던 지하철은 어둡고 시끄럽고 불편한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른 세상 같았어요.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표정은 여유가 넘쳐 보였습니다. 승객들은 평온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불안감에 뒤를 돌아보는 승객들을 자주 목격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공항철도에 감탄하고 있는 사이 열차 내 스피커에서는 서울역 도착 예정이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뉴욕 지하철의 오래된 스피커에서 알아듣지 못할 안내 방송이 쏟아져 나오던 것과는 달리 정확하게 들리는 소리와 함께 4개국어로 방송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팀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 출장이 결정되고 나서 저는 서울교통공사에 미리 연락을 취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첫 이메일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더구나 안전관리팀 책임자가 직접 미팅을 준비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속한 대응이었죠.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전문성이 돋보였습니다. 저희의 방문 목적에 맞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었고 심지어 심야 시간대에 안전관리 시스템까지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서울교통공사 본사에 도착하자 안전관리팀 강도훈 부장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느꼈던 꼼꼼함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 있었죠. 예상대로 자료도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매 순간 시설물을 체크하는 날카로운 시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 부장의 안내로 먼저 종합관제센터를 방문했어요. 벽면 가득한 모니터에는 서울 지하철 전체가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AI 기반의 이상 행동 감지 시스템이었어요.
승강장에서 취객이 비틀거리기라도 하면 즉시 알림이 가고 영무원이 현장으로 출동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깊은 인상을 받은 건 야간 정비 시스템이었습니다. 강 부장은 저희를 심야 시간대 현장 점검에 동행하게 해주었어요. 한밤중 텅 빈 지하철역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정교한 안전 시스템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매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완벽에 가까운 정밀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스크린도어의 레이저 센서 상태부터 압력 감지 장치, 비상해제 시스템까지 모두 테스트했어요. 안전발판의 작동 상태는 물론 승강장 바닥의 미세한 균열까지 체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점검 인력의 전문성이었어요. 각자 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태블릿 PC로 점검 결과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팀이 투입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함 제로를 목표로 합니다. 강 부장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한 번의 실수가 승객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의 말처럼 모든 시설물은 2중, 3중으로 점검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 하나에만 무려 38개의 체크포인트가 있다는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강 부장의 태블릿 PC에는 매일 밤의 점검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런 철두철미한 심야 점검을 지켜보며 서울 지하철의 안전 신화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낮 시간의 완벽한 운영도 이렇게 밤새 이어지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모든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보았던 안전 시스템들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역사 곳곳을 2인 1조로 순찰하는 보안관들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닌 전문 안전요원이었어요. 그들은 응급처치부터 화재 진압, 범죄 대응까지 완벽한 훈련을 받은 인력이었죠. 3D 스마트 스테이션 시스템은 역사의 구석구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AI가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해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5분 이내 현장 도착이라는 골든타임 시스템이었어요.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은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5분 안에 전문 인력이 도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역사마다 최적의 동선이 설계되어 있었고 긴급 상황용 엘리베이터와 통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15분 대응이라는 목표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기준이 얼마나 낮았는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서울 지하철의 안전 시스템을 보면 볼수록 뉴욕 지하철의 현실이 처참했습니다. 낡은 CCTV는 절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영무원 한 명이 넓은 구역을 담당하다 보니 사고가 나도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죠. 비상통화장치는 고장난 채로 방치된 경우가 많았고 야간 순찰은 아예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달랐어요.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기본이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시설도 완벽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는 물론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와 점자 블록까지 꼼꼼하게 설치되어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역사에 설치된 자동심장 충격기였어요. 3분 이내에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패트릭이 강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고요. 강 부장은 이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의 대답은 가슴 아픈 역사에서 시작됐습니다. 2003년은 한국 지하철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해였습니다. 강 부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2월에 대구 지하철 참사로 192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해는 승강장 추락 사고도 최고조에 달했던 해였다고 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고 정부와 시민들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결심으로 안전대책을 전면 개혁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그해 6월 서울 회원역에서 끔찍한 승강장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뉴욕이 겪고 있는 서브웨이 푸싱과 똑같은 사건이었어요. 한 노숙인이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 승객을 선로로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죠. 피해 여성은 지하철 수사대에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패트릭과 저는 숨죽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원역 사고 이후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스크린도어 설치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고 했죠.
흥미로웠던 건 당시 한국도 우리와 같은 반대에 부딪혔다는 점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로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시민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 앞에서 결국 모든 반대가 잠잠해졌다고 했어요. 2005년 10월 마침내 사당역에 서울교통공사 최초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0년까지로 예정되었던 전체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을 2009년까지 앞당겨 진행하기로 한 것이죠. 실제로 서울시는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고 2009년 말까지 1에서 8호선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했다고 해요. 패트릭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우리와 같은 비극을 겪은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우리는 왜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일까요? 강 부장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는 시작에 불과했다고 해요. 20년이 지난 지금 초기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들은 이미 노후화가 진행되어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 번의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와 보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였죠. 놀라운 건 이 교체 작업도 심야 시간을 활용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진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승객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더라고요. 스크린도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 문제였죠. 특히 곡선 구간에서는 이 간격이 더 벌어져 발빠짐 사고의 위험이 컸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 안전장치를 도입했어요. 고정형 고무 발판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여기에 이동식 자동 안전발판까지 설치한 거죠. 열차가 도착하면 자동으로 발판이 나와 틈을 메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곡선 구간에는 특별히 발빠짐 주의 LED 경고등과 음성 안내까지 설치했다고 해요. 스크린도어의 효과는 안전사고 예방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설치 이후 역사 내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거죠. 열차가 들어올 때 발생하는 강한 바람이 차단되었고 미세먼지 농도도 2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냉난방 효율이 높아져 에너지 비용도 크게 줄었다는 설명에 저희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세세한 노력들이 모여 오늘날 서울 지하철의 안전 신화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 MTA가 배워야 할 점이었어요. 이어지는 강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의 안전 시스템은 4중 방어망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첫째는 물리적 방어 시설인 스크린도어, 둘째는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셋째는 현장 인력의 즉각 대응 체계,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형 안전 문화였습니다. 스크린도어의 기술력도 압도적이었어요. 열차와 실시간으로 통신하며 정확한 위치에 정차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었고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관제센터에 통보되는 IoT 센서도 탑재되어 있었죠. 다음날 우리는 실제 역무원 훈련 현장을 참관할 수 있었어요. 새벽 2시 을지로 입구역에서 진행된 재난 대응 훈련이었습니다. 열차 고장과 화재가 동시에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는데 역무원들의 움직임이 마치 군인처럼 정확했어요. 119가 도착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승객 대피와 초기 진화까지 완료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매달 실시되는 이 훈련에는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디테일한 시나리오가 있었고 역무원들은 정확한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특히 스크린도어 비상 개방에서 승객 대피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3분이라는 사실이 놀라웠죠. 셋째 날 오후 우리는 강남역으로 이동했어요. 출퇴근 시간대에 가장 혼잡한 역사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아수라장이 됐을 법한 상황이었지만 질서정연한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승객들은 스크린도어 앞에 표시된 줄을 따라 차분히 대기했고 전철이 도착하면 질서 있게 승하차했습니다. 더구나 놀라웠던 건 혼잡도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각 칸의 혼잡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고 이를 통해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뉴욕의 불규칙한 승객 분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죠. 넷째 날에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신촌역 승강장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열차에 탑승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방끈이 휠체어 바퀴에 얽혀 들어가면서
그는 출입문 중간에서 당황한 채로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열차 지연은 물론이고 최악의 상황에는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미 열차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이 순식간에 그에게로 달려왔어요. 한 사람은 재빨리 무릎을 꿇고 가방끈을 풀어주었고 다른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휠체어를 밀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도왔죠. 모든 일이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패트릭과 저는 말을 잃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강 부장이 말했던 시민 참여형 안전 문화를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요원이 되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뉴욕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우리 지하철에서는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외면하지는 않을까요?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강 부장을 만났어요. 이날은 특별히 삼겹살과 소주라는 한국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술잔이 오가는 사이 그는 마지막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안전은 시설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문화가 함께 변해야 해요.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출장을 마치고 곧장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MTA 본부로 직행했어요. 패트릭과 저는 즉시 특별보고회를 소집했고 서울의 놀라운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상과 데이터로 가득한 우리의 발표는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우리의 발표가 마무리되었음에도 이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20억 달러라는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우려는 기술적인 부분이었어요. 100년이 넘은 뉴욕 지하철의 노후화된 시설과 한국의 최첨단 스크린도어가 과연 호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기술 담당 이사였던 마이클은 한국의 현대로템보다는 일본의 미쓰비시나 프랑스의 알스톰 같은 검증된 회사들의 기술을 검토해보자고 주장했습니다. 오랜 철도 기술의 역사를 가진 유럽이나 일본의 기업들이 더 믿을만하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전 세계 지하철에서 검증받은 상태였어요. 싱가포르의 100년 된 역사들, 홍콩의 복잡한 곡선 구간들, 심지어 런던의 빅토리아 시대 터널에도 성공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실적이 있었죠.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하나둘씩 이사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신중을 기하자면서 미적거리는 사이에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타임스퀘어 역에서 또다시 서브웨이 푸싱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스카프가 스크린에 걸려 큰 부상은 면했지만 이 사고는 뉴욕 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CNN과 MBC가 연이어 서브웨이 푸싱 사고에 대한 특집 방송을 보도했고 시민들의 지하철 안전 청원이 쏟아졌습니다. 시의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결국 우리의 제안이 통과됐습니다. 첫 번째 시범 사업지로 타임스퀘어 역이 선정됐죠. 한국의 기술진들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뉴욕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스크린도어를 제안했어요. 곡선 구간에도 설치 가능한 가변형 구조였고 역사의 미간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설치 과정에서 열차 운행을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어요.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야간 시간을 활용해 정교하게 작업을 진행했고 낮 시간대 열차 운행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설치 과정의 정밀함이었습니다. 100년 된 구조물의 최첨단 설비를 접목하는 과정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았어요. 시범 설치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승객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고 역사 내 범죄도 40% 감소했어요. 예상치 못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선로 투기 쓰레기가 사라지면서 화재 위험이 줄었고 냉난방 효율도 높아졌죠. 실내 공기질도 개선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35%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사라 윌킨스가 다시 지하철을 타기로 결심했을 때였어요. 제가 직접 그녀를 타임스퀘어 역으로 안내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스크린도어 앞에 섰을 때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 뒤에서 밀어도 넘어질 일이 없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날의 비명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오히려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뉴욕의 지하철은 안전 시스템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스크린도어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뉴욕의 지하철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스템 중 하나가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와 안전 시스템에 크게 감동을 받은 마리에타 톰슨의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에게는 당연했던 스크린도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혹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봄을 알리는 꽃샘 추위에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